새로 채용된 경비 아저씨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저는 퇴근길마다 그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분이 회사를 떠나시던 날 회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내 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니 회사 지분 1%를 자네에게 주겠네. 한울그룹의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한울그룹이라는 이 회사에서 행정 업무를 맡아 거의 5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매일 서류를 정리하고 동료들의 회의를 예약해주고 부서 간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출근하면서 회사 정문에 경비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였어요. 잘 웃고 말도 많았죠. 그런데 그날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서 계셨습니다. 아저씨는 색이 바랜 듯한 경비복을 입고 계셨는데 키는 크지 않았고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왼쪽 다리였어요. 걸을 때마다 절뚝거리는 것이 영 불편해 보였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옆 난간을 짚어야 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회사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그분을 유심히 두어 번 더 보았습니다. 그분은 정문에서 방문객 정보를 기록하고 계셨는데 손가락이 떨려 글씨 쓰는 속도가 무척 느렸습니다. 한 방문객이 등록을 마치기까지 거의 5분이나 걸렸죠. 방문객은 약간 짜증이 난 듯 눈살을 찌푸리며 아저씨를 재촉했습니다. 아저씨,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회의 시간 맞춰야 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좀 느려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끝납니다. 라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리까지 불편하신데도 경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실까 싶었죠. 분명 집안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길 짐을 정리하고 회사 문을 나섰을 때는 벌써 저녁 7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둑어둑해지고 바람도 제법 쌀쌀했죠. 회사 정문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김만식 아저씨만 홀로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천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느릿느릿 걸어가고 계셨죠. 그분은 정말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왼쪽 다리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고 오른손으로 무릎을 짚어야 겨우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 시간엔 버스도 잘 오지 않을 뿐더러 버스 정류장이 회사에서 2 정거장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저런 다리로 그곳까지 걸어가려면 좋기 30분은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아저씨는 뒤를 돌아보시더니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아가씨, 저 부르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지만 부드러운 남쪽 지방 사투리가 섞여 있어 정겹게 들렸습니다. 저는 옆에 세워둔 제 전동 스쿠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다리가 불편해 보이시는데 벌써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혹시 가는 길이면 제가 좀 태워다 드릴게요. 아저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아가씨,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패기치지 마세요. 저는 그분이 사양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얼른 덧붙였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패가 전혀 아니에요. 저도 집 가는 길이 이쪽이라 가는 길에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어두워지는데 아저씨께서 걸어가시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저씨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시고는 저를 다시 보셨습니다.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그럼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정말 미안하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타세요.
제 스쿠터는 두 사람 탈 수 있어요. 저는 전동 스쿠터의 뒷좌석을 닫고 아저씨께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혹시라도 제 스쿠터 시트가 더러워질까봐 낡은 천 가방을 무릎 위에 놓으셨습니다. 앉으시면서도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제 옷자락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동 스쿠터를 출발시키며 여쭤봤습니다. 아저씨, 어느 아파트에 사세요? 아저씨는 저 앞 행복 아파트에 살아요. 여기서 그렇게 멀진 않은데 이놈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 걷기가 힘드네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행복 아파트요? 저 알아요. 저희 집 햇살 가득 아파트도 그 근처예요. 정말 같은 방면이네요. 그런데 아저씨, 다리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혹시 예전에 다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병입니다. 젊었을 때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후유증이 남았어요. 날씨 안 좋을 때는 더 아프지요.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아픈 곳을 건드릴까 봐요. 가는 내내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동 스쿠터의 모터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길을 채웠습니다. 행복 아파트 단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저씨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저 앞사거리에서 세워주시면 돼요. 아파트 입구까지는 안 데려다 주셔도 괜찮아요. 저 혼자 걸어갈게요.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거의 다 왔는데요. 제가 입구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저씨께서 그만큼 더 걸으셔야 하잖아요. 아저씨는 연신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정말 괜찮아요. 저희 집이 아파트 입구 바로 옆동이라 혼자 걸어갈 수 있어요. 개끼치지 마세요. 그분의 고집에 저는 더 이상 간여하지 않고 앞사거리에서 스쿠터를 세웠습니다. 아저씨는 스쿠터에서 내려 안정적으로 서신 후 낡은 천 가방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아가씨, 오늘 집까지 데려다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 사과 받아요. 별거 아니지만 제가 시골에서 직접 가져온 건데 아주 달아요. 저는 얼른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그냥 가는 길에 태워다 드린 것뿐인데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아저씨는 사과를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요. 아가씨. 안 그러면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걸 안 받으면 다음에는 제가 아가씨께 태워달라고 말하기 미안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사과를 받으며 그럼 고맙습니다. 아저씨. 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웃으시며 고맙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나지. 아가씨. 길 조심해서 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네, 아저씨도 조심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옆벽을 짚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뒷모습이 아파트 입구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과를 씻어 먹었습니다. 정말 달았어요. 밖에서 사 먹는 사과보다 훨씬 달콤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아저씨의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퇴근길에 그분을 만나면 몇 번 더 모셔다 드려야겠다고. 어차피 가는 길이고 그분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면에 모셔다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야근이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회사 정문에서 아저씨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께서 제 시간을 뺏는 것 같다며 미안해하셨지만 제가 계속 고집하자 점차 익숙해지셨습니다. 매일 오후 6시 반 아저씨는 정시에 옷을 갈아입고 그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정비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미리 전동 스쿠터를 문 앞으로 가져다 놓고 뒷좌석을 깨끗하게 닦아 그분을 기다렸죠. 아저씨는 스쿠터에 앉으실 때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천 가방을 무릎 위에 놓으셨고 길 위에서 우리는 점차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지, 제때 식사는 하는지 물어보셨고, 저도 아저씨께 집안 사정을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번 집안은 다 괜찮아 라고만 말씀하시고 더 캐물으면 화제를 바꾸셨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프로젝트 보고서를 급히 만들어야 해서 제가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죠. 그날 제가 회사 문을 나섰을 때 아저씨가 아직 경비실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저는 다가가 여쭤봤습니다. 아저씨, 아직 안 가셨어요? 이렇게 늦었는데? 아저씨는 경비실에서 나오시며 보온병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요 며칠 계속 야근하길래 밥 제대로 못 챙겨 먹었을 것 같아서 집에서 죽 좀 싸왔어. 따뜻할 때 좀 마셔.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보온병을 받아 열어보니 찹쌀죽에 대추가 조금 들어있었는데 냄새부터 고소했습니다. 저는 아저씨, 뭘 이런 걸 다 챙겨주세요. 너무 패 끼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패는 무슨. 아침에 죽 끓일 때 좀 더 끓이면 되는 걸. 아가씨, 아무리 일이 바빠도 제때 밥 챙겨 먹어야 해. 몸이 미천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죽을 마셨습니다. 속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아저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길에 아저씨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자네 부서에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 그 사람하고 부딪힐 때 조심하게. 내가 보니 그 사람은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는 경우가 많고 뒤에서 남의 험담도 자주 하다곤.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아저씨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행정부의 박 부장님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자신이 해야 할 보고서를 저에게 떠넘기고는 상사 앞에서는 자신이 한 일처럼 말했죠. 저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아저씨가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아저씨께 여쭤봤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아셨어요? 아저씨는 내가 매일 정문에서 사람들을 보고 듣다 보면 대충 알 수 있지. 자네는 진실한 아이니까 남에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울컥하며 고맙습니다, 아저씨.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저씨는 가끔 회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어떤 동료는 가까이에도 좋고 어떤 동료는 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가 단순한 경비일 뿐인데 어떻게 회사 내부 사정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정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대화하는 것을 들으니 그 정도는 아실 수도 있겠다 싶어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들은 제가 매일 아저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린다는 것을 알고는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탕비실에서 물을 뜨다가 두 여직원이 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직원이 지우 대리가 매일 퇴근길에 그 경비 아저씨를 데려다 주는 거 봤어? 정말 헛수고하는 거야. 경비 아저씨가 뭘 해줄 수 있다고. 괜히 험담만 듣지.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보기엔 너무 착한 것 같아. 정말 잘 보이고 싶으면 쓸모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들과 다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모셔다 드린 것이 그분에게서 무언가를 바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분이 힘들어 보여서 돕고 싶었을 뿐이었죠. 또 한 번은 부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많은 동료들 앞에서 지우 대리, 매일 그 경비 아저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게 혹시 상사분들께 좋은 말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는 거야? 내가 말하는데 소용없어. 경비 아저씨가 상사분들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헛수고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위 동료들은 모두 비웃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졌고
막말을 하려는데 옆에 있던 최 대리님이 저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박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우 대리는 아저씨가 다리가 불편해서 선의로 모셔다 드린 거예요. 잘 보이고 안 보이고는 상관없어요. 박 부장님은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최 대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우 대리,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박 부장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대리님. 알아요. 그냥 좀 불편해서요. 최 대리님은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네 할 일이나 잘하면 돼. 그 아저씨도 좋은 분 같던데 돕는 것은 좋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좀 나아졌습니다. 최 대리님 말씀이 맞았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 할 일이나 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동료들이 험담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매일 아저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저씨는 여전히 가끔 저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시며 몸 건강히 잘 지내라고 당부하시고 직장 내의 작은 함정들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아저씨의 조언이 없었다면 저는 박 부장님에게 더 심하게 당했을 수도 있고 어울리지 말아야 할 동료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다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아저씨를 뭐라 하든 그렇게 1년, 2년, 3년 저는 아저씨를 꼬박 3년간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 3년 동안 아저씨의 다리는 여전했고 제 직장 생활도 큰 변화 없이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저씨의 동반과 조언 덕분에 제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나날이 영원히 이어질 줄 알았는데 3년 후 어느 날 아저씨가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해서 회사 정문에 도착했을 때 평소처럼 경비실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의아해 전동 스쿠터를 세워두고 경비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제야 아저씨가 안에 앉아 짐을 정리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낡은 천 가방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가지런히 접힌 옷 몇 벌과 치 벗겨진 범람 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짐은 왜 정리하세요? 아저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더니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나 이제 그만두려고. 그만두신다고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멍했습니다. 아저씨, 왜 갑자기 그만두세요? 전에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무슨 일 생기셨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아저씨께 서운하게 한 일이라도 있나요? 저는 연달아 여러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저씨를 모셔다 드리는 것이 제 습관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만두신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혹시 회사가 그분이 나이 많고 다리가 불편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저씨는 연신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회사에서 서운하게 한 일 없어. 내가 직접 그만두는 거야. 집안에 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시골로 돌아가야 해. 집안에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심각한 거예요? 전에는 집안일 다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나요? 하지만 아저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테이블 위에 범람 컵을 닦으셨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시골에 작은 일이 있어서 내가 돌아가야만 해. 아가씨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분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저는 그분이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 저도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세요? 인사도 없이. 저는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아저씨는 범람 컵을 내려놓고 맑은 천 가방에서 신문지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건네주셨습니다. 아가씨, 내가 미안해. 미리 말 안 해서 걱정할까봐 그랬어. 이건 내가 시골에서 가져온 호두야. 우리 아버지가 직접 키우신 건데 말려서 잘 사놓은 거야. 아가씨 이거 먹어. 머리에 좋으니까. 일 바쁘니까 많이 먹으면 몸에 좋아. 저는 신문지 뭉치를 받아 들었는데 묵직했습니다. 열어보니 속이 꽉 찬 호두 알맹이가 한가득 들어있었고 상한 것 하나 없이 알찼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평소에 얼마나 아끼며 사셨는지 알기에 생수 한 병도 아까워하셨던 그분이 이 호두들을 아껴두셨다가 저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코끝이 더욱 진해졌습니다. 아저씨, 뭘 이런 걸 다 챙겨주세요. 아저씨께서 드셔야죠. 아저씨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엔 아직 많아. 부족하지 않아. 아가씨, 이거 받아요. 지난 3년간 나를 집까지 데려다준 고마움의 표시야. 이렇게 오래 폐를 끼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분은 낡은 천 가방을 어깨에 메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집어드셨습니다. 그 안에는 평소 쓰시던 돋보기와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시간이 늦었어. 나 이제 가야 해. 앞으로 출근길 조심하고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제때각 챙겨 먹고 몸 잘 돌봐. 천 가방을 메신 그분의 모습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아저씨는 저를 다시 한번 보시더니 몸을 돌려 경비실을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뒤를 따르며 절뚝거리는 뒷모습을 보았고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분께 앞으로도 연락하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분의 시골이 어디인지 심지어 그분의 성함조차 몰랐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그분을 그저 아저씨라고 불렀을 뿐 한 번도 그분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었고 그분도 저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정문에 다다르자 아저씨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저에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아가씨, 더 이상 배웅하지 마. 돌아가. 길 조심해서 가.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도 길 조심하세요. 집에 도착하시면 혹시 괜찮으시면 저에게 연락 좀 해주세요. 제 전화번호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알려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우리 시골은 통신이 잘 안 돼서 전화하기 힘들 거야. 나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잘 지낼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몸을 돌려가셨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회사 정문에 서서 그분의 뒷모습이 사거리에서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손에는 호두 봉지를 꼭 쥐고 있었고 눈물은 더욱 심하게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 뒤에서 동료 김 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 대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울고 있어? 저는 뒤를 돌아보니 행정부의 김 팀장님이 퇴근 가방을 들고 이상하다는 듯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김 팀장님, 경비 아저씨가 퇴사하셨어요. 김 팀장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퇴사하면 퇴사하는 거지 뭘. 경비 아저씨일 뿐인데 올 게 뭐가 있어? 게다가 그분도 나이도 많고 다리도 불편하셨으니 진작에 그만두셨어야지. 회사 자리만 차지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김 팀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지난 3년간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 팀장님은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뭘 도와줘? 경비 아저씨가 뭘 도와줄 수 있다고? 지우 대리,
내가 말하는데 너무 착해 빠져서 그래. 누구한테나 다 잘해주고. 앞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마음 약하게 굴지 마. 소용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가면서도 작은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정말 감정 낭비야. 경비 아저씨 퇴사했다고 울고불고 창피하지도 않나.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화도 나고 억울했습니다. 왜 모두가 경비 아저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그분에게 잘해주는 것이 감정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저씨는 지난 3년간 저를 늘 보살펴주고 조언해주신 어른 같았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과 다름없었죠. 집에 돌아와 그 호두 봉지를 접시에 쏟아 놓았습니다. 접시 가득 알찬 호두들을 보며 아저씨가 평소에 얼마나 아끼며 사셨는지 떠올랐고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호두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하고 바삭했지만 저는 단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은 온통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통 아저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시골 일이 정말 심각한 것은 아닌지, 길에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는 않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분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회사 정문에 도착하니 경비실에는 새로운 경비 아저씨가 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로 키가 컸고 말투도 거칠었습니다. 작고 온화했던 아저씨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저는 마음이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경비실 문으로 다가가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칠이 벗겨진 범람 컵도 낡은 천 가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저씨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동료들은 아저씨가 퇴사한 것을 알고 대부분 무관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직 최 대리님만이 저에게 다가와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우 대리, 너무 슬퍼하지 마. 아저씨는 분명 무슨 일이 있어서 가신 걸 거야. 나중에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저씨가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셨으니 앞으로 다시 만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저씨와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퇴사하신 바로 그날 오후 회사 안내데스크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우 대리님, 회장님 비서실에서 지금 회장님 사무실로 오시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회장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저는 멍하니 있다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테이블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5년 동안 행정 업무를 해왔지만 회장님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회사 연말 행사 때 멀리서 한 번 보는 것이 전부였죠. 회장님처럼 바쁘신 분이 왜 갑자기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실까? 저는 마음이 조급하고 의아해서 얼른 짐을 챙겨 회장님 비서와 함께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회장님께서 저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지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일 때문일까? 회장님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해 비서가 문을 열며 회장님, 지우 대리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도 저는 긴장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책상 뒤에 앉아 계신 회장님을 보자마자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회장님의 말씀은 저를 완전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우 대리, 자네가 내 아버지를 3년간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고 들었네. 그분이 퇴사했는데 그분의 신분을 알고 있었나?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믿기 힘든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의 아버지? 설마.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머리가 무언가에 색에 얻어맞은 듯 윙윙거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말씀은 경비 아저씨가 회장님 아버님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회장님은 손에 든 만년필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직접 보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사진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세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은 60대쯤 되어 보였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으며 왼쪽 다리가 살짝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3년간 집까지 모셔다 드렸던 바로 그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그분 옆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는데 기세등등한 모습이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신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이 한 분 더 있었는데 회장님의 어머니인데 웃으며 아저씨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아주 큰 별잔이었는데 무척 옹잔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든 채 손이 계속 떨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3년간 집까지 모셔다 드렸던 경비 아저씨가 한울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님의 아버지였다니. 저는 그분이 집안 사정이 어려워 생활비를 벌기 위해 경비 일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수천억 자산가인 그룹 창립자였다니. 저는 지난 3년간 그분이 입으셨던 색이 바른 경비복을 떠올렸습니다. 그 낡은 천 가방도, 그리고 매번 저에게 아파트 사거리에서 내려달라고 하시고 입구까지는 절대 못 가게 하셨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평범한 경비인 척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 든 사진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오셔서 물을 따라주셨습니다. 일단 앉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내가 천천히 이야기해 주겠네. 저는 옆 소파에 앉아 물컵을 받아 들었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제 맞은편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울그룹의 창립자이십니다. 20년 전 맨손으로 이 회사를 일궈내셨죠. 10년 전 공사 현장을 시찰하시다가 실수로 비계에서 떨어져 왼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으셨고 그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회사에 다시 나오고 싶어 하셨지만 자신의 신분을 남들이 알게 되는 것은 싫어하셨습니다. 자신의 신분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 대우하는 것을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다 저에게 평범한 경비인 척 회사 정문에 계시고 싶다고 상의하셨습니다. 회사의 상황도 지켜보고 직원들의 품성도 관찰하고 싶다고요.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다리도 불편하신데 경비 일이 너무 고단하신데 어쩔 수 없이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경비팀 부장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아버지의 신분을 노출하지 말고 너무 힘든 일은 시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아버지는 매일 정시에 출퇴근하셨고 다른 경비들과 똑같이 평범한 경비들 경비복을 입고 방문객을 등록하고 순찰을 돌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진짜 신분을 누구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죠.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회장님은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퇴사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유를 물으니 지난 3년간 자네가 매일 자신을 집까지 모셔다 주었고 평범한 경비라고 무시하지 않고 잘 보살펴주어 정말 고맙다고 하셨네. 자네가 선하고 진실한 아가씨라고 하시며 나에게 꼭 자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지.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저씨는 일부러 저에게 숨기신 것이 아니라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매번 저에게 사거리에서 내려달라고 하셨던 것도 제가 그분의 별장을 보고 신분이 노출될까봐 그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챙겨주신 호두도 아끼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집에서 특별히 가져오셔서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아저씨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관심, 박 부장님을 조심하라고 조언해 주셨던 일,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셨던 일, 그리고 제 전동 스쿠터에 앉으실 때마다 조심스럽게 제 옷자락을 잡으셨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먹먹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분을 가련하게 여겨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분께 감사해야 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저는 아저씨가 회장님 아버님이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지난 3년간 그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린 것은 그저 다리가 불편해 보이셔서 제가 가는 길에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압니다. 제 아버지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3년간 많은 직원들이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한 것을 보고는 모른 척하거나 피해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자네만이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 매일 집까지 모셔다 드렸으며 한 번도 그분의 신분을 묻지 않았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고요. 제 아버지는 평생 사람의 품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선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요. 아버지는 자네에게서 그런 품성을 보셨기 때문에 저에게 꼭 자네에게 고마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저씨도 지난 3년간 저를 많이 보살펴 주셨어요. 내 건강을 챙겨주시고 직장 내의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아, 그런 일도 있었나? 회장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 아버지가 자네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군. 직장 내의 일까지 자네에게 조언해 주셨다니. 평소에는 집에서 저희에게 회사 이야기를 거의 안 하시는데 자네에게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니. 저도 웃었습니다. 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님께서 갑자기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우 대리, 이건 제 아버지가 자네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거야. 한번 보게. 저는 의아해서 서류를 집어들고 열어보았습니다. 위에는 한울그룹 주식 증여계약서라고 쓰여 있었고 아래에는 지우 씨에게 한울그룹 지분 1%를 증여하며 지난 3년간 본인을 보살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립니다. 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지분 1%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손에 든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저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린 것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뜻일세. 어제 저에게 말씀하실 때 태도가 무척 단호하셨어. 꼭 자네에게 지분 1%를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것은 자네가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하셨지. 자네가 받지 않으면 아버지가 분명 서운해하실 거야. 하지만 회장님, 한울그룹이 이렇게 큰 회사인데 지분 1%면 대체 얼마예요? 저는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저는 황급히 서류를 밀어 돌려보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했습니다. 한울그룹의 정확한 가치는 몰랐지만 이 회사가 전국에 수십 개의 지사를 두고 있고 산하에 여러 상장 회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분 1%는 분명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저씨를 3년간 집까지 모셔다 드린 것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회장님은 다시 서류를 밀어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너무 서둘러 거절하지 마. 내가 한울그룹의 현재 시가총액을 말해주겠네. 약 3천억 원일세. 지분 1%는 300억 원이지. 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지난 3년간 자네가 그분에게 보여준 보살핌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어. 이 1%의 지분은 그분의 작은 성의이니 자네는 반드시 받아야 해. 300억 원이요? 저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머릿속이 텅 비었고 눈물 닦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300억 원이라니. 저는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행정직원이었고 매달 월급은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400억 원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멀고 먼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서류를 밀어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린 것이 돈 때문도 아니고 직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분이 힘들어 보여서 돕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지분을 받는다면 제가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보시며 감탄 가득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우 대리, 나는 자네가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자네에게 이 지분을 더더욱 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아버지는 지금처럼 선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아가씨가 많지 않다고 하셨네. 이 지분은 자네의 선함에 대한 보상이자 그분의 작은 성의일세. 자네가 정말 마음이 불편하다면 제 아버지가 투자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아버지는 자네가 성실하고 노력하는 아가씨라고 생각하게. 이 지분은 그분이 자네에게 주는 시작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네. 저는 회장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리고 아저씨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보살핌을 떠올리며 무척 망설였습니다. 아저씨가 진심으로 저에게 감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알았지만 이 지분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 저는 감히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은 전화를 받으시고 몇 마디 하시더니 휴대폰을 저에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버지 전화일세. 자네와 몇 마디 하고 싶어 하시는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 귀에 댔습니다. 아저씨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나야. 아저씨. 저는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울지 마. 자네가 그 지분 받기 싫어하는 거 알아. 하지만 그건 내 작은 성이니까. 자네는 꼭 받아야 해. 지난 3년간 자네가 나를 집까지 모셔다 줘서 나 늘 고마웠어. 자네가 안 받으면 내가 계속 마음이 불편할 거야. 아저씨, 이 지분은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아가씨, 과분하지 않아. 자네가 지난 3년간 나를 보살펴준 것에 비하면 이 정도 지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 듣고 받아줘. 그냥 이 늙은이가 자네에게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자네에게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나에게 말해줘.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먹먹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받지 않으면 아저씨가 분명 마음이 불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럼 제가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야지. 아가씨, 앞으로 일 잘하고 몸 잘 돌보고 시간 될 때 집에 놀러와. 아주머니가 자네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해줄게. 저는 네 아저씨 꼭 찾아뵐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회장님께 돌려드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주식 증여 계약서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께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이 지분 받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아저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 걱정 마. 지분 관련 일은 내가 변호사에게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고 할게. 그때 되면 자네에게 연락해서 서명하게 할 거야. 앞으로 회사에서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나에게 말하게. 사양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서 일하겠습니다. 회장님은 그래,
돌아가게. 길 조심해서 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식 증여 계약서를 들고 회장님 사무실을 나왔지만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랐고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함은 정말 보상받는구나. 진심으로 남을 대하면 정말 예상치 못한 기쁨을 얻는구나.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행정부의 박 부장님과 몇몇 동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손에 든 서류를 보자 박 부장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지우 대리, 손에 든 게 뭐야? 회장님이 왜 지우 대리를 찾으셨어? 저는 박 부장님의 호기심 가득하면서도 질투 섞인 눈빛을 보며 예전에 아저씨가 해주셨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웃으며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내려갔고 저는 손에 주식 계약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4명억 원이라니, 이렇게 제 손에 들어오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계약서의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 후에야 천천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부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모두 각자의 일에 바빴는데 오늘은 모두 손에 들었던 일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님이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지우 대리, 회장님 사무실에 왜 갔다 왔어? 회장님이 무슨 일로 찾으셨는데? 손에 든 서류는 뭐야? 그의 목소리는 작지 않아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고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평범한 행정직원인 제가 회장님께 소환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저에게서 무언가 캐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다면 그는 저를 더 궁지에 몰아넣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 팀장님도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지우 대리. 회장님처럼 바쁘신 분이 왜 갑자기 지우 대리를 찾으셨어? 혹시 업무상 문제가 생긴 거야? 다른 동료들도 입을 모아 물었습니다. 그러게, 지우 대리, 빨리 말해봐.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손에 든 게 혹시 징계 서류 아니야? 설마 승진시켜주는 건 아니겠지? 저는 그들의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보며 예전에 그들이 제가 경비 아저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헛수고라고 비웃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속으로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주식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회장님께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이걸 주셨어요. 박 부장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얼른 다가와 서류를 보며 무슨 서류인데 이렇게 신비롭게? 지분 증여 계약서? 지우 대리, 이거 어디서 난 가짜 서류야. 주식 증여라니 지우 대리가 누군데? 회장님이 지우 대리에게 주식을 줄 리가 없잖아.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고 계약서를 제 테이블에 던지듯이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을 들고 온 것처럼요. 다른 동료들도 이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게, 지우 대리. 이런 가짜 서류로 농담하는 거야. 너무 웃기다. 돈에 미친 거 아니야? 주식이라니. 한 달에 500만 원 남짓 버는 월급쟁이가 회사 지분을 넘보다니. 정말 분수도 모르네.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서를 집어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서명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가짜 서류가 아니에요. 회장님 서명도 있고 회사 직인도 찍혀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박 부장님은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서명하고 직인 위조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내가 보기엔 지우 대리가 일부러 가짜 서류 들고 와서 우리 부러워하게 하려는 것 같아. 지우 대리, 내가 충고하는데 그런 백일 몸꾸지 말고 본업이나 충실히 해.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서류한 뭉치를 들고 들어와 곧장 저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 이건 주식 증여 관련 추가 설명 서류인데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주식 이전 절차는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 완료될 거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공증사무소에 가서 관련 서류를 처리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사무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동료들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달걀 하나를 넣어도 될 정도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더욱더 얼굴이 창백해져 그 자리에 굳어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지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요. 저는 비서가 건넨 펜을 받아 제 이름을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서님. 수고 많으셨어요. 비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할 일인데요. 지호 씨, 다른 일 없으시면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슨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네, 고맙습니다, 비서님. 이라고 답했습니다. 비서가 돌아간 후에도 사무실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고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김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우 대리, 이거 진짜야? 회장님이 정말 지우 대리에게 주식을 주셨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진짜예요. 지분 1%요. 김 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울그룹이 3천억 원인데 1%면 4명억 원이잖아. 지우 대리가 순식간에 재벌이 됐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4명억 원이라니. 세상에 너무 많잖아. 지우 대리 운도 좋네. 어떻게 갑자기 4명억 원이 생겼어? 방금 박 부장님이 가짜 서류라고 했는데 이제 망신당했네. 박 부장님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 했습니다. 그는 민망한 듯 그 자리에 서서 땅속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저를 조롱했는데 이제 제가 정말 주식을 받았다는 것을, 그것도 4명억 원짜리 주식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분명 질투심과 후회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앞으로 다가와 울상보다 더 보기 싫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대리,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우 대리를 의심하면 안 됐는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회장님께서 지우 대리를 이렇게 아끼지 마. 저는 그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예전에 그가 저에게 일을 떠넘기고 뒤에서 험담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에게 전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박 부장님.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박 부장님은 제가 차가운 태도를 보이자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대리, 앞으로는 지우 대리가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었으니 우리 행정부도 좀 잘 보살펴줘. 예전에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봐줘. 앞으로 우리 잘 협력하자. 옆에 있던 동료들도 이어서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지우 대리, 이제 큰 인물이 되었으니 우리도 좀 잘 이끌어줘. 지우 대리, 언제 우리 밥 한번 사줄 거야? 주주된 거 축하해야지. 저는 그들이 저에게 아첨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비 아저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을 때는 헛수고라고 비웃더니 이제 제가 주식을 받으니 모두 다가와 아첨하다니 정말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모두 각자 자기 일이나 잘하세요. 저는 비록 주식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전의 지우 대리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회사의 직원이고요. 너무 격식 차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주식 계약서를 거두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전혀 거만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점차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저를 훔쳐보고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박 부장님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커피 한 잔을 들고 와 제 테이블에 놓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대리, 방금 막 내린 커피인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저는 테이블 위에 커피를 보며 약간 난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부장님. 하지만 저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부장님께서 드세요. 박 부장님의 얼굴에 웃음이 잠시 굳어지더니 이내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일 방해하지 않을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나 찾아와. 그가 떠난 후 옆에 있던 최 대리님이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 대리, 정말 대단하다. 회장님 주식을 받을 줄이야. 그런데 회장님은 왜 갑자기 지우 대리에게 주식을 주신 거야? 혹시 평소에 일을 특별히 열심히 해서 그런가? 저는 경비 아저씨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일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을 집까지 3년 동안 모셔다 드려서요. 어떤 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고? 최 대리님은 멍하니 있다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길래 회장님께서 지우 대리에게 3억억 원짜리 주식을 다 주시는 거야? 저는 최 대리님의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보며 아저씨가 예전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른이셨어요. 특별한 분은 아니고요. 최 대리님, 이건 최 대리님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말하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최 대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게. 지우 대리, 정말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선량하니까 이렇게 좋은 운이 따르는 건가 봐. 저는 웃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비록 3억억 원의 지분을 받았지만 저는 그 때문에 제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잘 살아가며 선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후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아저씨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나야.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아가씨, 퇴근했나? 내가 운전기사에게 회사 밑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집에 와서 저녁 같이 먹자고. 아주머니가 자네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해주셨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뭘 이렇게 번거롭게 하세요. 저 혼자 집에서 먹어도 돼요. 아저씨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번거롭지 않아.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와, 운전기사가 이미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려오면 자네 이름 쓰인 팻말 들고 있는 사람 보일 거야.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아저씨.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최 대리님께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회사 건물 아래로 내려가니 정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지우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아가씨,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님 댁 운전기사입니다. 어르신께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세 좀 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저를 검은색 고급 세단 옆으로 안내하며 문을 열고 지우 아가씨, 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았는데 차 안은 무척 넓고 고급스럽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타는 전동 스쿠터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그저 평범한 경비 아저씨를 3년간 집까지 모셔다 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차는 약 30분 정도 달린 후 아주 큰 별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는 문을 열며 지우 아가씨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별장은 무척 컸고 마당에는 꽃과 풀이 가득했으며 아주 큰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곳이 아저씨의 집이라니. 저는 3년간 그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지만 한 번도 입구까지 데려다 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호화로운 별장에 살고 계셨다니. 바로 그때 별장 문이 열리고 아저씨와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아저씨는 여전히 평소의 낡은 옷을 입고 계셨고 아주머니는 무척 인자해 보이셨습니다.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이제야 왔구나. 어서 들어와. 돼지갈비찜 다 됐어. 아직 따뜻하다. 저는 그분들의 따뜻한 모습에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분들을 따라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저녁이 분명 무척 따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따라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웅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고풍스러운 원목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커다란 산수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값비싸 보이는 골동품 화병도 놓여 있었죠.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척 따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직접 잔 듯한 방석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가득했습니다. 차갑고 삭막한 부잣집이라기보다는 삶의 온기가 가득한 평범한 가정집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식탁으로 안내하며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어서 앉아. 돼지갈비찜 갖다 놓았어. 아직 따끈따끈하다. 제가 앉아보니 식탁 위에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돼지갈비찜, 찜생선, 볶음 채소, 그리고 갈비탕까지 모두 집밥 같았지만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저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젓가락으로 돼지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저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아주머니가 만든 돼지갈비찜 좀 먹어봐. 아주머니가 제일 잘하는 요리야. 예전에 자네가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예전에 아저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길에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돼지갈비찜을 해주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가 그 말을 기억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고 아주머니께 특별히 저를 위해 해주셨다니. 저는 젓가락으로 돼지갈비찜 한 점을 집어 먹었습니다. 기름지지 않고 부드러웠으며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맛과 무척 비슷했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만드신 돼지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웃으시며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 앞으로 먹고 싶으면 언제든 집에 와. 아주머니가 해줄게. 아저씨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아가씨. 앞으로 여기는 자네 집이나 마찬가지야.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와. 사양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은퇴하신 후 늘 심심해 하셨는데 회사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매번 집에 오시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량한 아가씨이고 매일 그분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며 늙은 남편을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아주머니는 웃으시며 매번 지우대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드디어 진실한 아이를 만났다고 하시면서 예전에는 지우대리에게 뭘 고맙다고 해야 할지 고민하시다가 아드님과 상의해서 지분을 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지분이 너무 과분해서
자네가 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나는 평생 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 자네가 지난 3년간 나에게 보여준 보살핌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야. 내가 자네에게 지분을 주는 것은 단순히 나를 집까지 모셔다 준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 자네가 성실하고 선량한 아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야. 자네에게 보장을 해주고 싶었어. 앞으로 자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예전처럼 힘들지 않도록 말이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께서 저를 위해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사실 저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충분해요. 지분을 받은 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제가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귀한 것을 받아도 되나 싶어서요. 아저씨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자네는 너무 진실해. 자네는 나를 집까지 모셔다 준 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지난 3년간 매일 자네와 함께 집에 가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었어. 내 다리가 불편해서 매번 집까지 걸어가는데 오래 걸렸고 비 오는 날에는 더 힘들었지. 자네가 나를 모셔다 주니 시간도 절약되고 마음도 따뜻했어. 게다가 아저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회사에 3년간 있으면서 많은 직원들을 봤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이 많다고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귀찮다고 피했지. 오직 자네만이 나를 한 번도 무시하지 않고 어른처럼 존중해 주었어. 이 마음은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야. 그러니 이 지분은 자네가 받아야 하고 반드시 받아야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돌아오시는데 그 뒤에는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회장님은 서류 봉투를 들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우 씨, 제가 늦었습니다.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요. 그분은 제 앞으로 다가와 서류 봉투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우 씨, 이건 주식 증여 관련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제 없으시면 내일 바로 공증사무소에 가서 명예 이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신세 많이 졌습니다. 회장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할 일입니다.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인사부에 이야기해서 지호 씨를 프로젝트 팀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더 이상 행정 업무를 하지 마시고요. 프로젝트 팀에서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지호 씨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행정 업무는 평범했지만 5년 동안 해와서 이미 익숙했습니다. 프로젝트 팀으로 옮긴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고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저씨가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더 좋은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셨던 그분의 말씀이요. 아저씨는 저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젊은 사람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해. 프로젝트 팀은 힘들겠지만 진정한 실력을 배울 수 있고 자네 미래에 도움이 될 거야.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 아들에게 물어봐. 그가 도와줄 거야. 회장님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우 씨. 지우 씨가 프로젝트 팀으로 옮기면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든 언제든 저에게 물어보세요. 지우 씨는 잠재력이 있는 아가씨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무척 감동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지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의 미래까지 생각해 주시고 더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아저씨께도 고맙습니다. 프로젝트 팀으로 옮기겠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결정된 거네. 다음 주부터 프로젝트 팀에 출근하게. 저녁 식사 후 회장님께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괜찮다며 전동 스쿠터를 타고 혼자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사양하지 마. 저 아이가 데려다 주게 해. 단길은 위험하고 우리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저는 동의했습니다. 차에 앉아 회장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인품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셨다고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아버지에게 아첨하여 이익을 얻으려 했지만 그분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직 저만이 진심으로 그분의 아버지를 대했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아끼셨다고요. 지우 씨,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지우 씨에게 지분을 주신 것은 단순히 감사하는 것을 넘어 지우 씨를 우리 회사의 일원으로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회사를 잘 만들어 나가고 싶으셨던 거죠. 혹시 지우 씨가 무슨 생각이나 회사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양하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지분을 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제 아버지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으셨어요. 차가 저희 집 건물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장님은 내일 제가 운전기사에게 지우 씨를 태우고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명예 이전 절차를 밟으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운전기사님께 태 끼치지 마세요. 저 혼자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태 끼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일찍 쉬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가 떠나는 것을 본 후에야 건물로 올라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보며 마음속은 온통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저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보상을 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미소, 회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떠올랐고 저는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선하고 진실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이 선의를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겠다고요. 다음 날 운전기사가 정시에 저를 태우러 왔고 저는 회장님과 함께 공증사무소로 가서 명예 이전 절차를 밟았습니다. 절차를 처리하는 동안 직원들은 저를 보며 놀라움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한울그룹의 지분 1%를 소유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절차가 끝난 후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우 씨, 오늘부터 지우 씨는 한울그룹의 주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프로젝트 팀에 출근하게. 내가 이미 프로젝트 하나를 배정해 두었으니 일단 따라다니면서 익숙해지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물어보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박 부장님과 몇몇 동료들이 제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자 박 부장님은 얼른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대리, 돌아왔어? 절차는 잘 처리됐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잘 처리됐어요.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박 부장님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다. 잘 됐어. 참. 지우 대리 다음 주부터 프로젝트 팀으로 옮기는 거야? 내가 듣기론 프로젝트 팀이 무척 힘들다고 하던데
혹시 가기 싫으면 내가 인사부에 이야기해서 지우 대리를 행정부에 남게 하고 좀 더 편한 자리로 배치해 줄 수도 있어. 저는 박 부장님이 저에게 아첨하려는 것임을 알았지만 이미 프로젝트 팀으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부장님. 괜찮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팀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박 부장님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 됐네. 혹시 프로젝트 팀에서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나에게 말해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반드시 도울게. 다른 동료들도 이어서 저를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참하는 모습에 아무런 감흥 없이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프로젝트 팀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죠. 저는 다음 주부터 제 업무가 더 바빠지고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저씨와 회장님의 지지, 그리고 저 자신의 노력이 있다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분들의 기대와 제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퇴근길, 저는 전동 스쿠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 위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무척 평온했습니다. 3년 전 처음으로 아저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던 순간 그분이 그때 얼마나 조심스러워하셨는지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은 온통 감회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보상받는구나. 진심으로 남을 대하면 정말 예상치 못한 기쁨을 얻는구나. 저는 제가 그 당시 다른 사람들처럼 아저씨의 불편한 다리를 무시하지 않고 그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선택했던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와 아주머니처럼 좋은 분들을 만나 이렇게 많은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의와 감사함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며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아가며 이 어렵게 얻은 행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짐을 챙겨 프로젝트 팀으로 출근했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회사 다른 층에 있었는데 행정부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서 기획안을 작성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객과 전화 통화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의를 하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온통 열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문 부장님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무척 인자해 보이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우 씨 맞죠? 회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지우 씨는 저와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일단 기초적인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배워나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 부장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많이 가르쳐 주세요. 문 부장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천만에요. 모두 동료인데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하죠. 제가 지우 씨 자리를 안내해 드릴게요. 옆에는 김 대리가 앉아 있는데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를 2년 동안 했으니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에게 물어보면 돼요. 저는 문 부장님을 따라 한 자리로 갔고 옆에 있던 김 대리는 얼른 일어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 안녕하세요. 앞으로 우리 함께 일하게 됐네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대리님. 앞으로 신세 많이 지겠습니다. 처음 프로젝트 어시스턴트 일을 할 때는 좀 서툴렀습니다.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조율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했고 팀원들과 함께 고객을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 자주 실수했습니다. 김 대리님은 무척 인내심이 많았어요. 제가 실수할 때마다 도와주셨고 자신의 경험도 공유해 주셨습니다. 문 부장님도 저를 많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제가 이해했는지 특별히 물어보셨고
제가 천천히 적응하셨고 어느 날 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아주 큰 협력사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였죠. 문 부장님은 저와 김 대리를 데리고 고객을 만나러 갔습니다. 고객사 책임자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무척 엄격해 보였고 말투도 거칠었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는 저희 기획안을 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안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만약 다시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협력을 취소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김 대리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도 약간 긴장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 부장님은 계속 고객에게 설명했지만 고객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격해져 심지어 테이블을 내리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문득 3년 전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행정부에 있었는데 박 부장님이 저에게 고객과 행사 진행 절차를 조율하라고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객은 오늘 고객처럼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만나자마자 이것저것 트집을 잡고 심지어 저를 고소하겠다고까지 말했죠. 저는 그때 무척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저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길에 저는 그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고소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도 말했죠.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두려워하지 마. 그런 고객은 내가 많이 봤어. 그들은 일부러 자네를 겁주어 양보하게 만들려는 거야. 그럼 그들은 그렇게 거칠게 굴지 않을 거야.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부닥치면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저는 그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고객과 조율할 때 제가 아저씨가 말씀하신 대로 하자 고객은 정말 그렇게 거칠게 굴지 않았고 저와 잘 소통하며 요구사항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그 고객이 아저씨의 오랜 지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그날 밤마로 그 고객에게 전화해서 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저를 좀 더 잘 봐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객 앞으로 다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화내지 마세요. 말씀하신 문제점들은 저희가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대표님의 요구사항은 저희가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최대한 빨리 기획안을 수정해서 내일 아침 일찍 대표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고객은 잠시 멍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보고 문 부장님을 다시 보더니 표정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럼 수정된 기획안을 기다리겠네.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우리 협력은 없던 일로 하세.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표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반드시 수정하겠습니다. 고객사를 나와 문 부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우 씨, 방금 무척 침착하게 잘 대응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네. 김 대리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지우 씨. 저는 무서워서 죽을 뻔했는데 지우 씨는 그렇게 침착하다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누가 그런 고객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줬어요. 저는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고 아저씨가 전화까지 해주셨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따뜻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때부터 줄곧 저를 몰래 돕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몰래 고객에게 전화해서 저를 좀 더 잘 봐달라고 부탁하셨던 것이었죠. 회사로 돌아온 후 우리는 서둘러 기획안을 수정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문 부장님은 저에게 일찍 집에 가서 쉬라고 하시며 다른 동료들이 계속 기획안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고 회사 문을 나섰는데 문득 예전에 야근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급히 진행해야 해서 박 부장님이 저에게 일주일 내내 야근을 시켰습니다.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죠.
저는 그때 몸이 좋지 않았는데 계속 야근을 한 후 감기에 걸려 고열까지 났습니다. 그날 밤 아저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길에 저는 그 일을 말씀드렸고 제가 며칠 더 야근해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바보같이 굴지 마. 몸이 미천인데 그렇게 무리하면 안 돼. 박 부장은 일부러 자네에게 일을 떠넘기는 거야.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몸이 안 좋아서 야근할 수 없다고 그에게 말해.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사분들께 말해. 혼자 다 떠안지 말고. 저는 그때 아저씨가 너무 호들갑 떠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저씨는 경비팀 부장에게 이 일을 말씀하셨고 경비팀 부장은 다시 인사부에 이야기했습니다. 인사부 사람들은 박 부장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에게 휴가를 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박 부장님은 저에게 야근을 시키는 일이 거의 없어졌죠. 그때는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몰랐고 그저 인사부에서 마침 야근 상황을 점검하던 중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분명 아저씨가 뒤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진실해서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몰래 저를 도와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또 한 번은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조직했는데 제가 빈혈이 좀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피를 보충하는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저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길에 저는 그 일을 말씀드렸고 평소에 시간이 없어 요리할 수 없고 배달 음식만 먹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저씨는 저에게 대추와 구기자 봉지를 가져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이거 받아서 매일 물에 우려 마셔. 피 보충하는 데 좋아.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팥죽도 좀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 점심에 데워 먹어. 배달 음식보다 영양가 있어. 저는 그때 무척 감동받았고 아저씨께 돈을 드리려 했지만 아저씨는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생각해보니 아저씨는 그때 저를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를 늘 보살펴주고 챙겨주셨는데 저는 줄곧 그분의 신분을 몰랐고 그저 평범한 경비 아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 마음속은 온통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3년간 아저씨는 줄곧 저를 몰래 보살펴 주셨고 직장 내의 많은 함정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며 생활에서도 저를 챙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선량한 아가씨이고 잘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저씨께 전화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뭘 나한테 고맙다고 해? 혹시 프로젝트 팀에서 어려움이라도 생겼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프로젝트 팀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동료들도 모두 잘 보살펴줘요. 그냥 예전 일들이 떠올라 아저씨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난 3년간 저를 늘 보살펴 주시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아가씨, 나랑 뭘 그렇게 격식 차려? 그런 건 다 작은 일이야. 별것 아니야. 프로젝트 팀에서 잘 지낸다니 다행이네. 어려움 생기면 나에게 말해줘. 내가 방법을 찾아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저씨도 잘 지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아저씨가 저에게 보여주신 선의는 제가 그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선량한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방식으로 묵묵히 저를 돕고 보살펴 주셨고 저는 낯선 서울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정된 기획안을 고객에게 보냈습니다. 고객은 곧바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기획안이 무척 마음에 든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 부장님은 무척 기뻐하며 부서 회의에서 저를 칭찬했고 저에게 더 중요한 업무를 맡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저를 부러워하며 제가 운이 좋아서 프로젝트 팀에 들어오자마자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경험이 저를 도와준 것이고 아저씨의 보살핌이 제가 직장 생활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준 것이라는 것을요. 그 후에 나날들 저는 프로젝트 팀에서 점점 더 순조롭게 일했습니다. 문 부장님과 김 대리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능력은 무척 바르게 향상되었습니다. 문 부장님은 저를 점점 더 신뢰하셨고 심지어 몇몇 중요한 고객들을 저에게 맡겨 조율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회장님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회장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우 씨,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군. 나와 제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모두 회장님과 아저씨의 지지, 그리고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우 씨 자신의 노력이지. 자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남들이 도와줘도 소용없어. 제 아버지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으셨어. 자네는 분명 잠재력이 있는 아가씨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과 아저씨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사무실에서 나와 회사 정문으로 걸어가 경비실의 새로운 경비를 보며 아저씨를 떠올렸습니다. 아저씨는 비록 더 이상 회사에서 경비 일을 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이 저에게 미친 영향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선량하고 진실하며 어려움에 용감하게 맞서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성과가 아저씨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함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아가며 아저씨의 기대와 제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저녁 퇴근길, 저는 아저씨 댁에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을 해주셨고 아저씨는 저와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분의 예전 프로젝트 경험담도 공유해 주셨죠. 저는 무척 진지하게 들었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헤어질 때 아저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지금 잘하고 있지만 교만해지면 안 돼.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멀고 더 많은 어려움에 부닥칠 거야. 기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선하고 진실한 초심을 잃지 말고 명예와 권력에 현혹되지 마. 그래야 더 멀리 갈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기억하겠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선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저씨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그래야지. 앞으로 시간 될 때 집에 와. 아주머니가 돼지갈비찜 해줄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댁을 나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척 평온했습니다. 제 인생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아저씨의 가르침과 이 선을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가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이 선의를 계속 전파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프로젝트 팀에서 반년 동안 일하면서 저는 이미 중소형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침착하게 고객과 소통하고 기획안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죠. 문 부장님조차 제가 놀랍도록 바르게 성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년 동안 저는 많은 전문 지식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를 늘 비웃던 김 팀장님도 이제는 프로젝트 문제가 생기면 먼저 저를 찾아와 상의했고 박 부장님조차 고객과 소통하는 기술에 대해 자주 저에게 물어보며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자선 프로젝트 하나를 맡았습니다. 시 여성회관과 협력하여 농촌 여성 가장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취업을 돕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장님은 이 프로젝트를 저에게 맡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우 씨, 이 프로젝트는 무척 의미 있는 일이야. 지우 씨가 잘 해낼 것이라고 믿어. 제 아버지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그분께 말씀드리라고 하셨어. 저는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회장님, 그리고 아저씨가 저에게 보내는 신뢰를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맡은 후 저는 즉시 시 여성회관과 협력하여 농촌 여성가장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직접 몇몇 농촌 마을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기도 했죠. 그 농촌 여성가장들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낮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집에서 농사 짓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고 싶어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분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며 저는 문득 아저씨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아저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지 않았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여전히 행정부에서 평범한 일을 하며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 농촌 여성 가장들을 도와 그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 후 저는 상세한 프로젝트 기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전문 강사들을 초빙하여 그들에게 가사 도우미,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의 기술을 교육하고 몇몇 기업들과 연계하여 취업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기획안을 회장님께 제출하자 그분은 곧바로 승인하셨고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날, 시 여성회관 책임자, 회장님, 그리고 아저씨도 모두 오셨습니다. 아저씨는 교육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농촌 여성, 가장들을 보며 저에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자네 정말 좋은 일을 했어. 나를 3년간 집까지 모셔다 준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량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요. 아저씨는 제 어깨를 두드리셨고 그분의 눈빛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무척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3개월 후 교육에 참여한 첫 번째 농촌 여성 가장들 중 8여여 명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 취직했고 어떤 분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고향 특산물을 팔았으며 또 어떤 분들은 수공예품 제작,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점차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수연이라는 아주머니를 찾아가 근황을 여쭤보았는데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 정말 고맙습니다. 지우 씨의 교육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집에서 농사나 짓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매달 300만 원 넘게 벌 수 있었겠어요? 우리 아들 학비도 해결되었어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시 여성회관은 회사에 자선사업 선진기관 표창장을 수여했고 저를 특별히 칭찬했습니다. 회장님은 회사 전체 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우 대리는 자선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지우 대리를 프로젝트 팀 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직원들이 지우 대리에게서 많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회의실에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웃으며 저를 축하해 주었고 박 부장님도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대리, 축하해.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앞으로는 지우 대리에게 배워서 선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지난 일은 그만 이야기해요.
앞으로 우리 함께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박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에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께서 저희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푸짐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저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지금 잘하고 있지만 교만해지면 안 돼.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멀고 더 많은 도전에 부닥칠 거야. 기억해. 아무리 멀리 가도 초심을 잊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아저씨의 가르침도 잊지 않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혹시 괜찮다면 앞으로 우리 양딸이 되어주지 않을래? 나랑 아저씨는 딸이 없어서 진작부터 아가씨를 우리 자식처럼 생각했단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주머니,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모두 웃으셨고 식탁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불빛을 보며 마음속은 온통 감회로 가득했습니다. 3년 전 저는 그저 평범한 행정직원이었고 매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3년 후 저는 회사의 주주이자 프로젝트팀 부장이 되었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으며 아저씨와 아주머니 같은 가족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3년 전에 그 작은 선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경비 아저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린 그 작은 행동에서 말이죠. 저는 예전에 보았던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선량함은 순환이다. 당신이 남에게 베푼 선의는 결국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무척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아저씨의 불편한 다리 때문에 그분을 무시하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겁 많고 자신감 없던 지우가 아닙니다. 저는 자신감 있고 용감해졌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능력이 생겼고 제가 원하는 삶을 추구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심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고 늘 선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저씨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의 나날들 저는 프로젝트 업무를 계속 잘 해나갈 것이며 동시에 자선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농촌 여성 가장들과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선의를 계속 전파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또한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식사하며 가족처럼 지낼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시간을 3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여전히 아저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릴 것인가? 대답은 당연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작은 선행이 아저씨의 삶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까지 바꾸어 주었고 저에게 더욱 다채롭고 의미 있는 삶을 선사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가르침과 이 선해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아가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